옳은 종목이 없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코스피가 9,000선을 넘었다는 사실보다 그 상승이 얼마나 좁게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반도체와 개인 자금, 금리와 환율 리스크,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코스피는 2.25% 오른 9,063.84로 마감하면서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아주 강한 장입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승 종목은 109개였고 하락 종목은 791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는 올랐는데 대부분의 종목은 빠졌다는 뜻입니다. 지수를 끌어올린 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 극단적으로 집중됐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3.01%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세를 그냥 강세장이라고 부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정확히는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중소형주는 약했던 장입니다. 이전 리포트에서도 9,000선 돌파보다 쏠림이 더 중요하다고 봤는데 최신 리포트에서도 이 판단은 유지됩니다. 달라진 점은 개인 자금의 이동과 레버리지 위험이 더 뚜렷하게 부각됐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반도체였을까요? 주도권은 기존 빅테크보다 메모리 반도체로 이동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 고성능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중요합니다. HBM은 AI 반도체가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돕는 고급 메모리입니다. 시장은 HBM 가격 상승 가능성, AI 메모리 공급 부족,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 상향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중요한 건이 장세가 실적 기대와 유동성 쏠림이 결합된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실적 장세란 실제 이익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흐름입니다. 유동성 쏠림이란 돈이 시장 전체로 넓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과 특정 상품으로 몰리는 현상입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자금도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1년 새 50% 이상 늘었습니다. 반도체 채권원합 ETF는 상장 4개월 만에 순자산 4조 원을 넘었습니다. ETF는 여러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아 거래하는 상품입니다. 채권원합형은 주식의 성장성을 일부 가져가면서 채권으로 변동성을 낮추려는 구조입니다. 장기자금이나 은퇴자산에는 이런 분산 구조가 상대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는 개인 순매수 8.2조 원이 몰렸습니다.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 기초 종목 움직임을 몇 배로 키우는 상품입니다. 오를 때는 수익이 커 보이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빠르게 커집니다. 당국이 경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성, 괴리율, 음의 복리 효과가 모두 존재합니다. 괴리율은 상품 가격이 실제 가치와 벌어지는 정도입니다. 음의 복리 효과는 오르내림이 반복될수록 기초 종목이 제자리여도 레버리지 상품 가격이 깎일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은 장기 보유용이라기보다 단기 투기성 상품에 가깝습니다. 이제 금리 이야기도 봐야 합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통 금리 부담은 성장주에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는 먼 미래의 이익을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그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장은 금리보다 AI 메모리 공급 부족과 이익 상향을 더 크게 봤습니다. 즉 현재 시장은 거시경제 전체보다 특정 산업의 이익 모멘텀을 우선해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데이터에서도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1.08%, 나스닥은 1.91% 올랐고 코스피는 9,063.84로 2.15%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093으로 1.74%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7.08원으로 0.5% 올랐고 미국 10년 물금리는 4.49%입니다. 이 조합은 반도체 대형주에는 아직 실적 기대가 강하지만 시장 전체에는 환율과 금리 부담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도체는 계속 봐야 할까요? 네, 주도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다만 단순히 AI 관련주라는 이름으로 묶으면 위험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HBM 공급망,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와 부품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실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인지, 가격 협상력이 있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투자자는 차익 실현 신호도 봐야 합니다. 리포트에서는 초고수 투자자들이 급등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일부를 팔고
조정받은 삼성 SDI와 현대모비스 등을 저가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주도주 랠리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단기 과열 구간에서는 돈이 일부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1위 ETF 섹터가 방산과 우주항공이고 1개월 수익률이 3.35%라는 점도 고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 리포트의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 실적 장세와 유동성 쏠림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시장 폭이 너무 좁다는 점입니다. 지수는 신고가지만 대부분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리면 지수 전체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매파적 기조, 원화 약세, 신용대출 증가가 겹치면 증시 유동성은 빠르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강한 시장과 안전한 시장은 다릅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지수 9,000 돌파만 보고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내 종목이 실제로 이익이 좋아지는 주도주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둘째, 반도체는 계속 보되 HBM 가격 협상, 실적 발표,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연금과 장기자금은 단일 종목 집중보다 분산형 상품과 하방 관리가 중요합니다. 넷째, 레버리지 상품은 손절 기준과 보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이번 랠리는 분명 강합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건강하게 오르는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벌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 얼마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흐름도 함께 확인하세요.